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뉴스입니다. 어제 향년 92세로 타계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장례식장에는 이틀째 여야 정치인과 사회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이곳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회 각계각층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황강옥 전 실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 부부가 오늘 오전 일찌감치 이곳을 찾았고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이어 충청권 인사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완구 전 총리도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박 의원은 DJP 연합을 통해 헌정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를 이룩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고, 이 전 총리는 고인은 풍요와 너그러움, 미학과 여백의 정치를 우리 정치에 접목시킨 위대한 족적을 남겼다며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진선미 수석 부대표 등 여당 원내대표단이 빈소를 방문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조문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곳 빈소를 찾아 장례 절차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오늘 김 전 총리에게 훈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지고요. 어제부터 이곳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조금 전 기자들에게 향후 장례 일정을 간략히 얘기했는데요. 오는 수요일 오전 장례식장에서 간단한 연결식을 하고 서울 청구동 자택에서 노제를 지낸 뒤 충남부여 가족묘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네,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총리 대 기자로서 또 대선배님 대 후배 정치인으로서 여러 차례 뵌 적이 있죠. 뵐 때마다 그분의 풍모나 멋이나 식견에 늘 압도되곤 했었습니다. 큰 별이 가셨습니다. 그 후배들은 김 총재님의 족적을 거울 삼아서 그 속에서 이 나라가 계속 선진화로 갈 수 있고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큰 족적을 남기신 큰 어른이시죠. 저로서는 그 정권 교체의 큰 어떤 시대 책무를 다 하는데 함께 동행을 해주신 어르신으로서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라가 어떤 소용돌이 한 복판에 놓였을 때 국가의 큰 어르신의 가르치심이 그 어느 때보다 아쉬울 때 돌아가시게 돼서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와 또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렇게 선진국 반열로 토대를 세우신 그 업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면서 저희들이 한국을 탈퇴하는 그런 큰 계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김종필 총리님 정치문화생이고 제가 조선의원회 대변인으로 모시면서 정치의 첫 발을 내딛은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먹먹합니다. 지금 보수가 완전히 폐허가 된 이 상태에서 서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좀 앞으로 큰 목표를 향해서 좀 힘을 합치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나 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 김종필 전 총리는 굴곡진 현대사에서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5.16 쿠데타부터 삼김 시대까지 관통한 김 전 총리의 삶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마침표를 찍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한국 정치사에 전면에 등장한 것은 그의 나이 35세, 1961년이었습니다. 육군 중령으로서 처삼촌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에 가담했고 권력의 정점에까지 다가갑니다.
유신 정권의 2인자로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고 박정희 후계자로서 꿈도 키우게 됩니다. 이 무렵 그와 함께한 쿠데타 주역들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 성장을 주도하며 승승장구하지만 1980년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등장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대부분 정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김 전 총리는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1987년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했고 대선 출마에 이어 이듬해 13대 총선에서 충청권을 기반으로 35개 의석을 확보한 겁니다. 충청권 맹주로 자리매김한 김 전 총리는 호남 기반의 김대중 전 대통령, 영남의 지지를 받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삼김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삼김 시대는 지역주의 정치라는 폐해도 나왔습니다. 여야를 넘나들며 현대 정치사를 써온 김 전 총리. 고인의 영면과 더불어 5.16과 유신, 산업화와 지역주의 정치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타계 소식에 그를 회고하는 애도 물결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김 전 총리의 별세 하루 전날 자택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무엇이었는지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정우택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정 의원님 먼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종필 전 총리를 누구보다 오랫동안 모셔왔는데 지금 심경은 어떠신지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 중에 이 김종필 전 총리를 빼고서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족적을 남기신 거목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집안에서도 한 가족이 돌아갔을 때는 그 집안이 굉장히 허전한 것인데 저는 이분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을 했고 정치를 배웠고 또 제가 정치적으로 스승으로 생각했던 분이기 때문에 가슴에 허전하고 가슴이 뻥 뚫린 그런 심정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별세 전날에도 자택을 직접 찾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혹은 특별히 남긴 메시지가 있으셨나요? 이미 제가 그 방문을 별세 전날 오전이었는데 이미 이 말씀은 하실 수가 없었었고요. 또 그 전부터 좀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6월 7일 날 그 퇴원을 하신 연락을 제가 받았었고 또 그 한번 좀 또 다녀와 갔으면 좋겠다는 청구동 쪽에서의 그 말씀이 계셔서 마침 제가 그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니까 우선 말씀은 이미 못 하셨고 이 다리를 만져보니까 그 다리는 살결은 하얗신데 거의 뼈 정도만 남아있을 정도로 여위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눈가는 이제 진물에 많이 짓눌려서 그런지 살점도 많이 허물고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우택이 왔습니다. 일어나셔야죠. 자꾸 이렇게 했더니 눈을 감고 계시다가 반쯤 뜨시면서 손가락 끝에 그냥 조금 체온이 좀 전달될 정도의 이렇게 만지작거림이 약간 있으셨다. 그 정도 뵙고 온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모습까지 지켜보셨는데요. 지금 장례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도 쉽지만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장지는 충남 부여의 선산으로 정해졌는데요. 정부의 현충원 안장 제안을 마다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요.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김 전 총리께서 본인 스스로가 가족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쭉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유지에 따라서 아마 가족장으로 정해진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년 전에 그 박영옥 여사께서 돌아가시고 두 분이 원래 금실이 좋은 건 소문이 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 사모님이 묻혀 계신 아마 부여에 같이 화장을 해서 그 이제 묻혀 계신데 아마 요번에 이제 우리 그 김종필 전 총리도 화장을 하시고 그 옆에 아마 같이 묻히시는 걸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번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무궁화장을 추서받으면 국립현충원에
묻힐 그 여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제안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그렇게 가족장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이 김 전 총리와의 인연으로 정치를 처음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정치적 스승과도 같은 분인데 어떻게 첫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95년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도 작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평소 존경했던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이 계신데 그 김용환 의원께서 저를 청구동으로 데리고 가셔서 처음으로 저는 그 김종필 전 총리의 용안을 처음 배웠습니다. 뭐 말씀은 그 전에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게 되고 10월 달에 제가 이제 자민련의 당협위원장이 돼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96년 그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96년에 제가 자민련으로 입후보해서 국회의원에 이제 발을 디디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또 의원님은 김 전 총리의 역할과 공적을 기리기 위한 운정회 멤버이기도 하시잖아요. 곁에서 이렇게 쭉 지켜봐 오면서 뭐 가장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다면 어떤 거를 뽑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위트와 여유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돌아가신 입장에서는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0선 국회의원을 못 만들어 드린 것이 굉장히 한이 맺힙니다. 2004년 선거할 때 제가 그때 정책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협 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부여로 한번 출마를 다시 한번 하십시오. 왜냐하면 부여에서 처음으로 정치에 JP가 입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정치를 마감하고자 하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내 정치적 무덤이 될 내 부여에 와서 마지막 국회의원을 하고 싶으니 여러분 한번 나를 한 번만 더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JP가 저는 부여에서 당선될 수 있다. 그것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결국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김종필 전 총리께서 그때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를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상당히 아이러니한 게 국회의원 5명이 뽑힌다든지 또는 선거의 유효 투표의 3% 이상이 득표를 하게 되면 비례 1번이 됩니다. 근데 딱 4명이 당선이 되고 또 유효 투표는 2.6%인가 이 정도 빼기 못 얻어서 결국은 비례 1번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 열린우리당의 열풍에 의해서 저희 충청북도와 대전이 전멸을 하는데 저도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저래도 그때 당선이 됐으면 JP가 10선이 되셨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2004년부터 칩거 생활에 들어가시고 2008년 12월에 소위 풍을 맞으시게 돼서 저는 지금도 그때 2004년에 10선 국회의원이 되셨다고 한다면 2008년에 저는 풍을 맞지 않으셨을 거다. 이런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 이제 그런 마음을 항상 늘 간직하고 있고 또 제가 그 총리께도 그런 옛날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그런 마음이 더 샘솟듯이 복받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산업화와 또 민주화의 성공에 있어서 김종필이라는 이름을 빼면 말이 안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그만큼 김 전 총리의 업적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큰 업적이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정치는 크게 구분을 하면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 점철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한다면 우리가 보리고개를 넘기고 가난을 이겨냈던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를 그 두 분을 상징적으로 정치권에서는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화적인 측면에서도 전 초석을 깔으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3당 통합에 의해서 처음으로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드셨고 또 DJP 공조에 의해서 97년에 DJP 공조가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이 정권 교체를 가져오는 그것을 만드신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놓은 산업화를 다지고 민주화의 초석을 이루신 그 업적을 제일 높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의반, 타의반, 정치는 허업이다. 이렇게 많은 명언도 남기셨는데요. 김 전 총리는 현대사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못 이룬 꿈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개인적으로 들은 바가 있으셨나요? 네, 정치는 허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제 입에 흉내를 내면 예. 정치는 다 허업이에요, 허업. 예.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지금 만약 못 이루신 꿈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아직 그 대통령이 상김해서 혼자만 안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지만 그 박영호 여사 돌아가셨을 때 그 대통령 해서 뭐하나, 그거 예. 다 거품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하여튼 대통령이 되시지 못한 거. 그래서 지금의 우리 그 밑에 우리 문화생들한테는 그 충청 대망론의 꿈을 아직 숙제를 남겨놓고 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선 의원을 못 예. 만나드린 10선 의원의 꿈을 갖고 2004년에 출마를 하셨는데 그 10선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 한 가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김종필 전 총리의 정치 신조는 의원 내각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각 책임제를 아직도 실현하지 못한 거. 이제 절대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다 역사의 비극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의원 내각제 내지는 내각 책임제로 바꿔야 예. 되겠다는 정치 신조가 있으셨는데 그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예. 대한민국의 거무기자 또 보수의 대표 정치인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황을 보면 많이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조언을 남기셨나요? 제일 제가 그 원내대표 하면서도 여러 차례 네. 뵙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탄핵으로 치달으면서 그 보수가 분열의 형태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그대로 조언을 주신다고 한다면 보수가 분열되지 말고 재건의 길을 잘 굳건히 가서 이 나라의 정체성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오는 보수에 다시 한번 번창을 아마 기대하시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정우택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2박 4일간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방금 전에 서울 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귀국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트랩을 내려오고 손을 흔들고 트랩을 내려오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러시아 현지에 도착한 직후에 러시아 하원 의장과 주요 정당 대표들을 면담한 데 이어서 하원 연설을 하고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내는 데 일조한 러시아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는데요. 네, 지금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시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또 한반도의 비핵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악수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시고 지금 전용기 트랩을 내려와서 지금 전용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러 서비스 또 투자 자유무역 협정 체결 협상을 최대한 조속히 개시하기로 하는 동시에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 2020년까지 300억 달러 교역과 또 100만 명 인적 교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항만 인프라, 또 북극항로, 조선 등 9개 분야에서의 한러 협력 구상을 담아 문 대통령이 공개한 9개의 다리 전략을 이행할 행동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멕시코에 1대2로 패하며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은 전반 26분 카를로스 벨라에게 페널티킥 선제골을 내줬고 후반 21분 하비에르 에르난데스에게 추가골을 허용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손흥민이 후반 추가 시간에 만회골을 넣는 등 분전했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경기에서 독일이 스웨덴의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한국은 독일과의 3차전에서 이기고 멕시코가 스웨덴에 승리하면 골 득실을 따져서 16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멕시코에 아쉽게 패했는데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태극전사들의 투지에 멕시코 응원단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러시아에서 김종격 기자입니다. 폭염도 축구를 향한 열정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았지만 로스토프 아레나로 향하는 붉은 악마와 멕시코 응원단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멕시코 응원단이 경기장을 점령했지만 붉은 악마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유럽 여행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것 같아서 저희라도 가서 응원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멀리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릴라입니다. 환영합니다.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이 환상골을 넣었지만 신태영호는 멕시코를 넘지 못했고 멕시코 응원단은 환한 표정으로 경기장을 나섰습니다. 승리는 멕시코의 차지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태극전사들의 투혼에 멕시코 응원단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It was good, but Mexico was better. But you know, Korea was play very good. You guys are very fast. The last goal, it was probably the best goal of the match. 멕시코도 인정한 태극전사들의 투지 덕분에 붉은 악마도 패배 속에서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로스토프 나도노에서 연합뉴스 TV 김종혁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치러진 월드컵 한국과 멕시코전.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대한민국을 외쳤는데요. 경기는 졌지만 시민들은 이 후반 추가 시간까지 투혼을 보여준 우리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남은 경기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멕시코전 거리 응원을 위해 초저녁부터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은 시민들은 경기 시작을 앞두고는 광장을 온통 붉게 물들였습니다. 1차전 때 다소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우리 선수들이 멕시코전에선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목청껏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저희 나라가 1대 0으로 이길 거라고 예상합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2골 예상합니다. 경기 시작 뒤 상대 골문을 위협하는 슈팅이 연이어 나오자 기세를 더욱 올립니다. 하지만 페널티킥을 내준 뒤 실점하자 곳곳에선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후반 추가 실점까지 하며 패색이 짙던 추가 시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번 월드컵 첫 골을 만들어낸 우리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멕시코한테 2골을 먹혀서 좀 아쉬웠었는데 추가 시간 때 골을 넣어서 정말 희망이 보였고 또 독일하고 경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겨서 새로운 또 기적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경기 패배에도 일부 시민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주변 쓰레기를 치운 뒤에야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네, 우리 태극전사들의 성적이 신통치 않아서 아쉬운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경기에 너무 몰입했다가는 자칫 혈관은 물론이고 목과 허리 등 뼈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아쉬운 순간마다 응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이때 우리 몸에선 혈압과 맥박이 크게 올라갑니다. 노인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자칫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술이나 자꾸 잠 안 오게 하려고 커피나 이런 걸 많이 마시다 보면 교감신경이 더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더 긴장 상태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심장에 그만큼 더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최근엔 TV는 물론 스마트폰으로 월드컵을 즐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뚫어져라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구부정한 자세를 하게 돼 목이나 허리뼈에 부담을 줍니다. 작은 화면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수그리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세도 안 좋아지고 근육도 많이 뭉쳐질 수 있고 그런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는 있죠. 또 월드컵 열기가 달아오르며 실제 축구 모임에 나가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선수들의 동작을 따라하다간 발목이나 무릎 인대를 다치기 쉬운 만큼 경기 전엔 충분히 몸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해 똑똑한 터프가이이자 위대한 협상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핵무기 실험 및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과 미군 유해 반환 등 측면에서 양국 정상의 합의가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미 모두 레드라인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예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유머 감각이 있고 똑똑하다고 호평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준서 특파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미 모두 레드라인들을 이해하고 있고 어느 쪽도 그 선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협상이 처음이 아니지만 아마도 이번은 다를 것이란 믿음을 갖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레드라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부연하진 않았지만 북미 모두 서로의 협상 마지노선을 지키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선 유머 감각이 있고 서구에 대해 익숙하다면서 똑똑하고 사안들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반적으로 낙관론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북미 협상의 실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할 수 없거나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중국의 개입 움직임과 관련해선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북미 협상은 양자 대화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총괄 책임자인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후속 회담을 이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만간 재방북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 이준서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북한이 선전 매체들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세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는 것이 북한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북미가 내외에 천명한 대로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도 북미 공동성명의 철저한 이행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이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석 달 사이에 세 차례 북중 정상회담을 하며 본격적인 북한 끌어안기에 나서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이미지 관리까지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시진핑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제3차 정상회담이 이뤄진 뒤 김 위원장을 비하하는 진산팡이라는 검색어와 부정적인 기사를 전면 차단한 것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댓글까지 통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그간 북한의 핵시험 등으로 중국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만큼 이를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상반기 외교 활동이 집권 직후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가 올해 1월부터 지난 23일까지 북한 매체가 보도한 김 위원장의 활동 내용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횟수는 총 40차례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외교 분야의 공개 활동이 23차례로 가장 많았고 국내 정치 행사 참석 8차례와 경제 민생 분야 시찰 8차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김 위원장의 외교 활동은 총 14차례로 집계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 적폐 수사에 힘을 쏟아왔던 검찰은 올해 초 민생 수사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적폐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말 문무일 검찰총장은 민생 수사를 강조하며 검찰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을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습니다. 형사부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생수사전담인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1개 부서가 신설됐고 대검찰청은 기존 1명이던 형사연구관을 6명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 범죄 등 특수수사를 통해 검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화됐다는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원에 따르면 검찰의 민생범죄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에 한해서만 기소를 하거나 보완 수사를 지시할 수 있을 뿐 상당수 사건은 수사 기록조차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형사부서의 역할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특수부는 지금처럼 직접 수사를 가능하도록 해 현재 검찰개혁의 방향과 확연히 엇갈립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이 하지 말라는 특수수사는 해야 하고 국민이 원하는 일반 민생수사는 못하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회 최종 입법 작업이 남은 상황에서 검찰은 국회 설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대로 확정될 경우 조직 개편은 물론 개혁 방향도 원점에서 재설정해야 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삼성그룹이 노조를 와해하려 한 의혹에 참여정부 때 노동부 장관 보좌관 출신 인물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딴 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수사가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참여정부 당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송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씨는 삼성전자와 매년 자문 계약을 하고 2014년부터 4년 동안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의 동향을 파악하며 노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삼성전자가 노조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 폐업을 하고 노조 가입에 따른 차별 대우를 하는 등 각종 와해 공작을 벌인 배경에 노사관계 전문가인 송 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경찰청 간부 A씨가 노사 교섭 과정에 적극 개입한 정황도 포착하고 최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수차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3년 만에 재수사 동력이 꺾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들을 꾸준히 불러 조사하며 2달 넘게 수사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송 씨가 삼성과 계약을 할 당시 김 전 장관이 노사정위원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검찰은 삼성이 노사정위원회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거나 계약 과정에 또 다른 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망이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송 씨의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초 결정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 가까이 늘어난 460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 5.8%에서 2%포인트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 예산은 올해 본 예산인 429조 원보다 30조 원 넘게 많아지면서 46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상향 조정된 건 소득주도 성장론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등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은행들이 대출자 소득이나 담보를 빠뜨리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아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검사한 결과 가산금리 부당 책정이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로 수천 건 발견됐습니다. 금감원은 고의나 시스템 문제에 무게를 두고 모든 은행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는 돌려주게 하고 환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1일 보유세 인상안 공개로 지난 1년간 계속된 집값 잡기의 마지막 카드도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침 집값정책 책임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취임 1년이 됐는데요. 일단 과열시키기에는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국토는 국민의 집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1년 전 취임과 함께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자고 일어나면 폭등했던 집값은 공언했던 대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년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처방은 규제 종합세트 8일 대책을 포함해 5번. 하지만 지난해 11월 0.36%였던 서울 집값 상승률이 올해 2월 0.94%로 오히려 급등해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습니다. 결정적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였습니다. 이 정책 시행 목전이던 3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55%로 떨어지더니 지난달엔 0.21%까지 낮아진 겁니다. 과열진앙지 강남 4구도 4월 둘째 주부터 10주째 하락세입니다. 보유세 개편까지 확정되면 이러한 안정세는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성공을 자축하기엔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나 큽니다. 우선 고강도 규제가 전국에 시행된 탓에 지방에선 집값 폭락과 거래 절벽, 대규모 미분양까지 이미 위기 상황입니다. 기존 주택시장을 너무 세게 쬐는 바람에 사실상 공급이 줄어들자 그 반작용으로 청약시장에선 로또 아파트 당첨을 노리고 위장 전입도 마다하지 않는 초과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집값이란 큰 불은 거지만 일자리와 경기를 위해서라도 과열과 침체 사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 더 큰 일이 남은 겁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손질에 나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개혁특위가 마련한 공고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20억 원 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연간 최대 47만 원, 시가 30억 원짜리 주택은 최대 174만 원 많아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 등을 담은 보유세 개편안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3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최종 권고안을 7월 말에 발표할 세제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서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원 동해안 일부에서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강릉은 26.3도를 기록했고 고성과 속초 등 일부 지역에서도 25도를 웃돌아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는 가운데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강원 동해안에서 열대야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밤더위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리 찾아왔습니다.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찾아오면서 해양 레저 활동에 관심을 갖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바다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해양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의 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 A군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A군은 엿새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자명에 나섰던 스쿠버 다이버가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해양 레저 활동 인구는 2년 전보다 1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해상 안전사고 사상자도 덩달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해양경찰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단속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안전불감증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 지난 21일 하루만 해도 제주 서귀포 인근 해상에서 야간 항해 장비를 갖추지 않고 낚시를 한 혐의와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해양 레포츠를 즐긴 혐의로 모터보트 소유자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음주 후에는 절대 수상 레포츠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원인의 대부분이 안전부주인 만큼 수상 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셔서 큰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바나나 보트 등을 타고 빠른 속도를 즐기다가 충돌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명모를 착용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놀이 떠날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물에 빠졌을 때 헤엄은 못 치더라도 오랜 시간 떠 있을 수 있는 생존 수영을 미리 배워두시면 어떨까요? 박현우 기자가 생존 수영을 직접 배워봤습니다. 10대 남학생이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근처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800m를 떠내려 온 건데
구명조끼 없이도 이 상태로 20분을 버텼습니다. 미리 배워둔 생존 수영 덕분이었습니다. 이 같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생존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존 수영은 수영을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교육만으로 짧은 시간 내에 물에서 뜨고 호흡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영법입니다.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고 부력은 높여주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턱 들고, 턱 들고, 숨 쉬고, 숨 크게 들이마시고. 생존 수영의 장점은 남녀노소 누구나 단기간 교육만으로도 쉽게 익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배웠는데 물에 뜨고 신기하고 재밌어요. 생존 수영법 중 가장 간단하고 대표적인 누워뜨기로 떠 있으려면 양팔을 머리 옆으로 뻗고 턱을 최대한 든 채 자전거 타듯 발바닥을 누르며 굴러주면 됩니다. 저도 오늘 생존 수영을 처음 배워봤는데요. 10분 교육만으로도 물에 뜰 수 있게 됐습니다. 물놀이를 많이 하는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실제로도 지난주 계곡으로 놀러 갔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진 동생을 미리 배운 생존 수영으로 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휴가철,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기려면 생존 수영을 미리 배워둘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네, 지금 푹푹 찌는 더위에 많이 힘드시죠? 오늘 서울에는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강에는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수상 레포츠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하윤 캐스터. 네, 한강 수상스키장에 나와 있습니다. 햇살이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면서 오늘 낮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는데요. 서울에는 첫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곳 한강은 피서지로 변신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상 레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곳에서 어떤 레포츠 즐기고 계신가요? 저는 수상스키 즐기러 왔습니다. 네, 수상스키 직접 타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게 물 위에서 달리기 때문에 속도감도 빠르고 시원하기도 해서 스트레스 풀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곳 한강입니다. 한강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도 매력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주말을 맞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무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잠시만 서 있어도 더울 정도로 뜨거운 날씨지만 시원한 강바람과 강물에서 즐기는 수상 레포츠가 더위를 식혀주고 있습니다. 날렵한 수상스키가 보기에도 시원한 물보라를 일으키고요. 속도가 붙을수록 더위는 물론 그간 쌓여있던 스트레스까지 모두 날려줍니다. 수상스키의 스피드와 스노보드의 기술적 묘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웨이크보드 역시 인기가 높은데요. 한강을 달리는 그 모습이 참 시원스럽습니다. 또한 바나나 보트 등 특별한 강습 없이도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들도 준비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 한강은 멀리 가지 않고도 도심 속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어 좋은데요. 집안에 누워만 있어도 기운이 빠지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한강과 남산을 벗삼아 신나는 수상 레포츠도 즐기고 시원한 여름을 만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강에서 연합뉴스TV 박하윤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 6개 시군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호남 등 곳곳으로도 오전 11시를 기해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갈수록 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 만큼 더위 대비 잘하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지난 금요일에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서 올 최고 기온을 기록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도 35도까지 높아져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광주 33도, 춘천 34도, 대구 35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뜨거운 공기만으로도 답답한데 오늘은 미세먼지까지 말썽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과 부산, 울산은 종일 공기가 탁한 만큼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고온 현상과 먼지를 해소시켜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내일은 제주도에 모레와 수요일에 걸쳐선 전국에 비를 뿌릴 텐데요. 내륙에 내리는 첫 장맛비인데다가 양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덥더라도 미리 시설물 점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정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